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번동중학교에서 기술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백예슬이라고 합니다. 네, 벌써, 와, 감사합니다. 와,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딱 이맘때쯤에 배쇼, 이제 영국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박람회 중인 하나인 이제 배쇼랑 이제 뭐 MS 선도학교 그리고 뭐 구글 오피스 등등 영국 내의 교육기관과 기업에 방문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얻었던 뭐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오늘 좀 간단하게 나눠 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1년이 지났다 보니까 좀 작년 한 해가 교육계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갔는지, 또 앞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바라봐야 할지 그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슐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테마가 이렇게 7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25년에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랑 기술 파트가 추가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계에도 꽤 크게 좀 강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양성과 포용성, 뭐 혁신, 리더십, 지속 가능성, 정서적, 신체적 건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목들을 보고 좀 뭐 인공지능이나 교육 혁신 이런 것 자체는 제가 딱 봤을 때 아, 그렇구나 했었지만 다양성과 포용성, 뭐 정서적, 신체적 웰빙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2024년 말에 딱 주제를 봤을 때는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는 막 크게 막 엄청 대두가 되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와서 1년 지나고 보니까 이 교육 과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이 지난 만큼 올해 주제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좀 변했나.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7가지의 큰 주제가 있었다면 올해는 사실 딱 이렇게 뭔가 7가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 좀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더니 새로운 의문점들,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좀 보이더라. 이런 데서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이제 의미 있었던 거는, 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우리가 중시했다면, 이젠 정말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원하고 어떤 대상을 뭔가 환경을 갖춰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서 이 특수교육이랑 디지털 접근성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AI 자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활용할 것인가, 리터러시 자체에도 되게 관심이 많기는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더 우리가 설계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단순 활용해서 이제 전략과 리스크 관리, 해서 데이터랑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개념에서 올해였나요? 교육부인가?에서 발표했던 거에서도 생태전환 교육이 또 강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전환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교육과정에 잘 들어갈 수 있나. 그리고 이제 코딩이나 이런 것들,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딱 특정 교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교육 과정에 어떻게 골고루 스며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가장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웰빙 항목에서 작년에는 이제 학생 위주의 웰빙이었다면 올해는 교사와 이 교육 공동체의 웰빙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그 주제가 같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주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쇼는 이제 600개의 기업에서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600개 이상의. 그래서 부스도 그만큼 굉장히 많았고요. 확실히 코엑스에서 열리는 교육 박람회보다는 조금 더 몇 배 큰 느낌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굵직굵직한 큰 대기업들도 많이 있었고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뭐 패들렛, 캔바, 뭐 기타 등등에서 굉장히 뭐 이름 모를 기업들까지 굉장히 많이 왔었고, 한국에서도 한국 기업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전 세계적인 뭐 교사, 교육기관 종사자, 뭐 대학 교수님들, 기업 관계자 등등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교육계를
보시면은 뭐 교사의 파트너로서 업무 자동화, 그리고 포용적 학습, 기술을 통해서 언어 장벽, 학습장애, 물리적 제약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보자. 그리고 윤리적 안전장치, 창의적 유창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안전장치 보시면 사실 그 챗GPT나 이런 걸로 학생들이 과제를 막 대신해서 한다라는 게 좀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GPT 탐지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기술적 한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뭐 GPT 카피킬러 이런 것들도 돌려보고 했는데 이게 진짜 제가 물론 GPT의 도움을 받은 것도 이제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작성했었던 문장들이나 정말 흔하게 뭐 쓸만한 그런 문장들도 그냥 다 GPT로 이렇게 막 잡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대학원 동기 선생님들도 특히 이제 이과 성향이 쓴 글일수록 좀 GPT가 쓴 문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 확실히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뭐 한국이랑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뭐 평균 근무 시간 중 상당 부분이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런던 구글 오피스에 가서 그때 뭐 구글 관계자분들과 또 그 영국 내 구글 선도교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었었던 건데요. 그때도 이제 앱시트랑 뭐 감정 출석부, 건강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AI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를 통해서 좀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사진을 다 넣진 않았는데 아마 뒷부분에 조금 넣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요거 예시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때도 어쨌든 구글 선도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발표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에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영국에 있는 선도사 선생님들의 수업도 결국에는 뭔가 이런 디지털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삶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굿노트에 갔던 건데요. 이분이 굿노트에서 지금 AI 뭐 거의 총 책임자, 개발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엔트리의 창업자셨습니다. 그래서 엔트리의 창업자였던 분이 이 굿노트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계셨어서 뭔가 신기했던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굿노트도 제가 못 본 사이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굿노트를 쓰는 학교들도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쓰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필기를 입력하면은 필기를 인식하고 유사답변 그룹하고 피드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 되게 유사한 그 에듀테크 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서. 아, 스노클. 네, 스노클 AI가 뭐 국어, 수학, 영어 등등 거의 전 과목을 다 이렇게 필기한 거를 잘 잡아줘서 피드백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왜냐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교사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손필기 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소한 학생이 쓰기는 했잖아요. 직접 학생이 쓴 거고 그거 바탕으로 AI가 이렇게 뭔가 채점해주고 평가해주고 피드백해주고 한다면 단순히 텍스트 그 구글 문서로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학생이 썼다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투심플이라는 영국 내 교육 기업에 방문해서 봤던 건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AIDT가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 AIDT가 막 그렇게 막 사라지지 않고 있었을 때여서 조금 주의 깊게 보기는 했는데 사실 너무 올드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냥 진짜 뭐 거의 10년 전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었던 한국에서 당장 구현할 수 있던 AI DT도 이런 느낌이려나 싶기는 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냥 이거는 별로였고요. 그리고 요것도 요런 거 제가 며칠 전에 그 코엑스에서 이번 주에 열렸었던 그 교육박람회 다녀왔는데 요런 거 유사한 거 많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블록 코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블록 코딩이 텍스트 코딩으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를 같이 뭔가 학습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 화면이 네, 일단 네, 뭐 AIDT는 요런 느낌이었고요. 영상이 잘렸네요. 원래 이게 1분짜리 영상인데 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갑자기 흐름이 다시 배쇼로 넘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배추에서 관심 있게 봤었던 것들은 제가 기술교사다 보니까 로보틱스 쪽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올해 특히 피지컬 AI 때문에 올해 가면 훨씬 더 뭔가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때는 뭐 그냥 저는 기술교사로서 관심 있게 봤던 건데 한국에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조금 당연히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좀 다른 것들이 있긴 했지만 막 엄청 뛰어난 게 있진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뭐 XR, VR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고 어, AI 추천 시스템 관련해서가 되게 많았었어요. 보시면은 뭐 그때 봤던 뭐 로봇 같은 걸로 로봇 축구하고 뭐 이거는 그 과학 교구였는데 여기서 실제로 뭐 이렇게 센싱 한 것이 여기서 실제 데이터로 네, 데이터로 실제로 출력이 되는 거였고요. 이런 것들도 그냥 조금 더 유아들이 뭐 유아까지는 아닐까요? 쉽게 뭐 코딩한 거를 바로 피지컬로 구현해 주는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그냥 뭐 네. 공학적으로 뭔가 설계할 수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시는 그래비트 뭐 어쩌고랑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네.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메타에서 그 레이벤 선글라스를 써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아직도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써서 그냥 뭐 시리랑 그 AI랑 대화하듯이 바로 제가 하는, 근데 대신 영어만 됩니다. 한국어는 안 됐고요. 영어로 말을 하면은 얘랑 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 AI 비서랑 막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날씨 어때? 하면은 날씨도 알려주고 뭐 물어보면 어쨌든 그냥 똑같이 아이폰에 있는 시리처럼 다 응답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으로 보는 게 실시간으로 이제 녹화가 돼서 핸드폰에 저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선글라스로 보던 영상이 다 요 안에 있었던 거고, 이 메타 내 인스타그램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찍은 거를 바로 갤러리에 이제 저장이 되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바로 업로드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이 신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꽤 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상대방은 이걸로 이 촬영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촬영하면은 악용되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또 제 친구가 얼마 전에 CES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이런 선글라스 형태의 AR 글라스가 꽤, 꽤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굵직굵직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통번역 서비스가 엄청 잘 됐었다고 합니다. 그 써봤을 때 사실 그냥 지금 있는 그 HMD 같은 경우는 너무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까지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써봤을 때 그렇게까지 무겁지도 않고 어쨌든 뭐 실시간 통번역도 잘 되고 뭐 디자인적인 것도 그냥 일반 선글라스 느낌이고 해서, 뭐 빠른 시일 내에 더 이쪽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영상이 더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었었던 거는 그 왜 소크라테스 질문법이라고 해가지고 AI가 이제 등장했을 때 계속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사고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 이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에듀테크 기업이 있었습니다. 러닝 바이 퀘스천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도 수학 교과인데 이거를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고 그냥 보조 튜터가 아니라 계속 뭔가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쪽으로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그런 거였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패션에 있는 테이블 토크
였는데요. 테이블 토크는 사전에 신청해야지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쇼에서도 현장 접수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토픽이 6가지인가? 8가지인가 뭐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선택했었던 토픽은 이제 교육과정 쪽이었습니다. 저도 단순히 기술보다는 정말 교육과정 쪽이 좀 더 궁금했었어서 요게 이제 내일의 학습자들에게 가장 좀 적절한, 중요한 그런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관련된 거였는데, 아쉽게도 요 테이블에 좀 결혼이 많았습니다. 네, 결혼이 조금 많았어서 아쉬웠는데, 이제 이분이 그 영국, 네, 그, 퍼컬티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쪽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하시는 분이었고요, 대학 교육기관에서. 이분도 이제 대학교 폴리텍 같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또 한국 방문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저의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네, 통역가님이셨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영국에서 40년을 사셨던 분이어서 영국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가 사실은 거의 제가 배쇼에서 느꼈던 거를 정리한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다른 나라의 분들이셨고, 다좀 그 소속도 다르고 했지만 어쨌든 느꼈던 바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서로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 자기주도성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왜 학교에서 어쨌든 이런 디지털 기기가 있을 때 딴짓하는 학생들이나 집중력 저하가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다들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었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뭐, 교수 편기, 연계 강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신선했었던 거는 교육과정 개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들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재구성하시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좀 그때그때 수업을 마친 후에 뭔가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사전에 학생들과 좀 논의를 하신다던가,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아서 이 수업, 교육과정을 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의 집중력이 강화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진 못했던 부분이라서 좀 신선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뭐 패들렛, 캔바, 뭐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다 이제 물론 다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배쇼에 오셨겠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툴들을 다들 에듀테크 툴들을 잘 쓰고 계시더라. 네,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디지털 윤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때만 해도 또 AI가 이 정도까지로 발달하진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도 아까 뭐 나왔던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구글에서 보여주셨던 게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를 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구글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AI가 이제 학생들의 이런 세세한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고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MS에서도 다 이제 있죠. 이런 감정 대시보드 같은 거 경우는. 네, 그리고 요것도, 대학도 런던 대학교랑 그 옥스퍼드 대학교 가서 교수님들의 강연을 들었었는데, 2024년 기준일 거예요, 요것도. AI를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이 학생들이 AI로 과제를 제출했을 때 탐지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것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문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비원어민의 글을 AI로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 이것도 생각해보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 아무리 이제 탐지기가 고도로 나온다고 해도 100% 이거를 다 잡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뢰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탐지기 의존에서 벗어나서 평가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뭐 구술 평가를 한다든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정말 과정 중심 평가를 제대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웰빙이 있고요. 네, 디지털 학습과 신체 활동, 오프라인 소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항상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이 너무 디지털 쪽으로 과몰입되고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날로그 감성도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도구 도입 전에 안전한 사용 정책 마련 선행.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그 학원이 심의를 반드시 받아서 이제 에듀테크 툴을 써라라고 조금 과도한 행정적인 업무를 또 주어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책임감 있는 사용 교육. 네, 한번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칠밍턴 학교랑 롱필드 아카데미를 방문했었는데요. 얘가 뭐 하나는 MS 선도학교, 하나는 구글 선도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학교랑 확실히 달랐던 게 이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이 조금 당연히 교실들이 있긴 했지만 조금 더 개방적인 분위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한 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 듣다가 집중이 안 되면은 혼자 그 밖에 복도에 뭐 빈백 이런 데로 나가가지고 혼자 좀 정신을 차리고 오게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고등학교였는데 고등학교도 굉장히 이제 좀 교실들이 오픈된 느낌이었어요. 오픈된 느낌이고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뭐 좀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빈백 같은 것들이 있고 조금 더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너무 조금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 철창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분위기들이 공간 자체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학생들 하나하나가 개인 연구자가 된 것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더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반드시 8차시인가? 반드시 이제 듣게 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그랬고요. 뭐 모든 학교가 다 똑같진 않지만 제가 방문했던 그 교육의 교육 지구는 그랬었습니다. 그 또 우리나라 다른 영국이 구석이지만. 네네. 영국이 그 미디어 리터러시랑 디지털 리터러시가 영국이랑 호주가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걸로 아, 평가를 받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저희 네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네. 영국에서 데이비드 버킹엄 교수 같은 사람 거 학위를 어, 이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네네. 교수를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마 어, 차시가 있는 걸 네네.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방문했던 초등학교인데도 애들이 진짜 너무 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하는지를 여쭤봤는데, 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간이 확실하게 있고, 또 디지털 챔피언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이 디지털 잘 못 다루면은 뭐 디지털 챔피언한테 가서 배우고 온다던가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튜터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챔피언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이슈 때문에 학교 내부 촬영을 막 엄청 마음껏 할 수는 없었어가지고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이제 허락 맡은 경우들로 이제 같이 찍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만 애들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정말 엄청 디벗을 잘 썼고요. 딴짓하는 학생들도 이제 사실상 거의 없고 근데 놀랐던 거는 여기는 무조건 이 공책이 필수래요. 그러니까 그날그날 학습한 내용을 반드시 이 연필 가지고 반드시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책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디지털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아날로그로 펜으로 직접 써서 하는 것도 당연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학교는 적어도 이렇게 공책을 항상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교권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최근 몇 년 들어서 교권이 조금 이제 추락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영국은 조금 더 그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믿어주는, 공교육을 좀 더 믿어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디지털 같은 것들이 도입됐을 때 민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영국은 뭔가 디지털 리터러시랑 그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또 잡혀 있고 교권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높아서 그런지 학부모님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것들 중에 시간이 지금 이제 좀 지나기는 했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입시 제도가 되게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전 과목을 다 잘해야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교에 갈 수가 있는데 얘네는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본인이 원하는 진짜 세네 과목을 딱 선택해서 집중 학습을 하고 이 선택한 세네 과목들로만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 세네 과목이 막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친구는 뭐 연극 뭐 어쩌고였고 범죄 심리학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아무튼 되게 뭐 다 달랐고요. 예를 들어 의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의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당연히 모든 과목을 거의 만점 받아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그 대학에서 각 대학에서 좀 이수를 하는 그런 권장 과목들이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범죄 심리학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만 이수한 친구가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 대학에서 물리학, 생명과학 뭐 이런 거를 이제 권장하는 과목들로 다 이렇게 이수를 했다. 그러면 그 과목들만 잘하면 대학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뭐 입시 제도를 상세하게 당연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고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질은 연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XR 여기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은 당연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사실 최근에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사실 어쩌면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교육에 마구잡이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좀 피로감을 느끼시고 뭔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육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리고 이런 기술을 도구로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할까, 그런 것들을 함께 많이 고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